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럴 끝이죠, 뭐. 지금 좀 등기법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등기법 지금 6월인데 가장 난이도 높은 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쉬워질 일만 남았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가장 최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최고 난이도까지 다 이번에 보시는 거니까 이제 쉬운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할 차례죠? 85페이지. 85페이지. 네.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 우리 민법에는 사적자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저 학교 다닐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고 지금은 사적자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래요. 이 사적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 뭘로 관철이 된다고 했습니까? 신청주의. 그렇죠. 그래서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는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신청도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이라고 했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법원의 명령, 두 번째는 등기관의 직권, 예외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법원의 명령, 그 다음에 등기관의 직권은 반드시 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한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강공서가 당사자일 때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의미는 등기를 요구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강공서의 촉탁은 거짓의 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신청. 이 공동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 공동신청에 관한 규정은 강공서의 촉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촉탁은 단독 촉탁이 원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이 당사자 신청 중에서도 원칙은 임의신청이 원칙이죠. 임의신청. 임의신청은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를 임의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게 있었죠.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가태료 규정은 삭제가 됐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가태료 규정은 삭제가 됐어요.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가태료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일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청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는데 좀 어려웠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까? 계약을 체결한 시점.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쌍무 계약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됐죠. 편무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세명이 나올 때, 가불병이 나올 때가 가장 어려운데 이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암기 되셨습니까?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뭐가 나타납니까? 매매와 증여죠. 그때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그 이후에 제3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 의뢰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얼핏 흔적은 있죠? 네. 그 다음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전에 제3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 제3자는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전에 제3자가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때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기억을 하시네요. 우리 등기법에서 그게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이제 등기법 12개도 득점이 가능하세요.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가 있었죠. 네, 어느 경우에 단독신청했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보가 된 경우. 그때는 단독신청에 의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등기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직권에 의한 등기는 한 줄 한 줄을 여러분이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득점이 가능해요. 절대로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도 한 줄 한 줄, 교재에 나와 있는 한 줄 한 줄 자체를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 신청에 의한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었습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 판결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죠. 이유는요,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패소자는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다만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 여부, 패소 여부, 원고 여부, 피고 여부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하죠. 그렇죠. 따라서 뭘 첨부해야 됩니까? 확정 증명을 첨부하는 것이지 송달 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확정 판결입니까? 미확정 판결입니까? 미확정 판결이죠. 따라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가지고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을 했었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우리 민법 제404조에 근거해서 404조 뭡니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해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자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는 겁니까?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제3자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있죠. 그 요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채권자의 채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아니한다.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등기 신청권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원칙이지만 표지부등기, 사실에 관한 등기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되죠. 즉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속등기 신청 여기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상속등기 신청. 이것도 예전에 다 했던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 될 테고요. 갑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더라는 겁니다. A, B, C. 이때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요 돌아가신 양반을 피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상속을 당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피상속인. 그러면 이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 A, B, C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질 텐데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ABC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겠죠. 그런데 그 지분은 보통 피상속인이 지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지정상속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정하지 않을 때는 그때를 대비해서 법이 상속분을 정해놨죠. 골고루 가져야 되겠죠. 3분의 1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배우자도 있으면 배우자는 1.5배를 더 받아요. 배우자는. 그래서 배우자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져서 제가 죽여버렸어요. 네.
예전에는 와이프를 죽였다 이런 표현을 썼더니 수험생들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배우자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배우자는 상속분이 더 1.5배를 받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네. 제 배우자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때 갑이 가진 모든 재산적 권리 의무는 A, B, C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될까요? 네,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죠.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A, B, C로 바뀌었죠. 주체의 변경을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이라고 불러요. 이전.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텐데 등기 원인은 뭡니까? 상속이 될 겁니다.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에는 A, B, C의 지분이 들어가겠죠.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등기가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B, C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의무자. 갑은 돌아가셨으니까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독입니까?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상속인 1인인 요 C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없다고 했죠.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와 같은 논리가 보전 등기에서도 나타나죠. 그렇죠. 지분권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가죠. 이 상속과 대단히 유사한 것이 포괄유증이에요. 포괄유증. 그럼 포괄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건 가능합니다. 요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속 등기와 구별되니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요. 포괄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A, B, C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A가 동생들을 불러냅니다. B와 C를 불러내요. 불러내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A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고시 공부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30년 동안 했으니까 물론 집이 없겠죠. 그리고 와이프도 없을 겁니다. 안타깝네요. 와이프도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재산도 하나도 없을 테고 직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B씨는 동생들인데요. 얘는 의사고 얘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재산은 A가 지내야 되니까 A가 동생들을 불러내서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 지내야 되니까 요 아버지가 살고 계셨던 요 아파트 내가 가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생들은 가지라 그러겠죠. 물론 집에 가면 되게 혼나겠죠. 아닌가? 네. 그래서 요 B씨가 이제 형이 가져 이렇게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집에 가면 나중에 딴소리 할 거예요. 집에서 혼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류를 먼저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가 뭐라 그래도 이걸 번복할 수 없을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고 서류가 작성이 될 겁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이 될 테고 여기 A, B, C의 도장이 찍힐 겁니다. 그러면 A, B, C의 도장이 찍혔다면 나중에 이 분할 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텐데요. 등기관은 이 도장이 진짜 A, B, C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해야 될까요? 인감증명.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이때 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어느 시점까지 소급이 되느냐면 그렇죠. 갑 사망시까지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갑 사망시까지. 그러면 이 소급표 때문에 갑 사망 시점부터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됐던 겁니까? A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죠. 왜? 소급표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경정등기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소유권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경정등기는 등기임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네, B씨죠. 지분이 3분의 1씩 줄어들죠. 그렇죠. B씨.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A죠. 그래서 이 소유권 경정등기는 A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독신청입니까? 공동신청입니까? 공동신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경정등기는 상속등기의 일종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신청이에요. 출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상속등기는 원칙적으로 단독신청이죠. 그런데 이거는 공동신청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등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등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이게 뭡니까?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상속등기의 일종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갑이 사망하자마자 아이고 A, B, C가 모여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 사망하자마자 A, B, C가 모여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곧장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에 의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협의가 끝났다고요. 그러면 곧장 누구의 이름으로 되겠습니까? A의 이름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가지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뭐 이것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거기 상속등기 신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내용 첫 번째 보시면 상속인 중 1인 혹은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1인이 자기의 상속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 신청은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상속과 대단히 유사한 게 포괄유증이라고 했죠. 포괄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의해서 지분만에 대해서 단독으로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건 뭐 예전에 설명을 드린 거니까 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는데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서 거기 표가 나와 있죠. 상속등기 종류 세 가지가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바로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보시면 상속등기 후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 요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이겁니다. 가운데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는 갑 사망하자마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갖고 곧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해요.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오는데 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민법에 뭐가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우리 등기법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우리 등기법에는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민법에서 왜 금지를 시키는 겁니까? 민법에서. 네? 왜 금지시키고 있어요? 대리제도는 본인의 행위 능력을 보충하는 제도와 그 다음에 본인의 행위 능력을 확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네. 법정 대리는 본인의 행위 능력을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임의대리는 본인의 행위 능력을 확정시키는 제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본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리제도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에게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대리제도는 본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금지시키고 있어요. 왜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이게 20억짜리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20억의 대금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계약. 그렇죠. 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러면 대금은 얼마로 결정할까요? 을은 20억으로 결정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한 15억. 그러면 이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지시킵니다. 되셨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 갑이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20억 원의 매매 대금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은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도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이렇게 체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쌍방대리예요. 그렇죠. 이게 쌍방대리인데 그러면 이 병은 얼마로 대금을 결정할까요? 갑과 친하면 한 25억, 을과 친하면 한 15억. 그렇죠. 그래서 본인 중에 한 명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쌍방대리도 금지시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본인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등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등기 신청을 자기야 쌍방대리는 왜 허용할 수밖에 없냐면 매매계약은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매매계약은. 단지 이 을은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대금은 본인들이 결정하죠. 등기만 대신할 뿐입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에서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등기 신청만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금은 본인이 결정할 테니까 쌍방대리도 우리 등기법에서는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약 쌍방대리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니까 민법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존재 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리권의 존재 시점은 등기 신청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만 대리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등기 신청 행위 완료 시점까지만 대리권이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가 실행이 될 때는 대리권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3번이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갑은 을에게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을도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이 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등기를 신청하려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순간 갑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더라는 겁니다. 등기 신청 행위를 잠시 정지해달라고 갑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이때는 정지해야 될까요?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될까요? 네, 가야 됩니다. 이유는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은 등기가 실행되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그 기대가 달성이 안 되죠. 따라서 이건 정지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판례는 민법과 중개업법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판례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흠결 나와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첫 번째, 대리권이 그 위임장 같은 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 간할 위반의 등기입니까? 아니죠. 간할 위반은 해당 안 되겠죠.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위임장만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테고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당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해야 되겠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이때는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효가 될 겁니다.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체관계에는 부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임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실체관계에 부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신청정보에 기록사항 나와 있는데 대리인도 신청정보에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신청정보에는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정도는 기록을 해야 돼요. 하지만 등기부에 기록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비법인 사단재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네? 된다고 했죠.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대표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공시되고 있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에는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하지만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한다고 했죠. 기억나실까요? 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인계약서가 나오는데 이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 꼭 외워두시라고 했는데 언제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등기 원인이 뭐일 때? 계약일 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등기원인 증서에 등기원인 증서, 등기원인 증명정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대표 주자는 뭐냐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 계약서에 간헐간청에 사각형 직인을 찍어야 됩니다. 검인이라고 쓰여진 사각형 직인을 찍는데 이 검인이 찍힌 계약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언제? 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그렇죠.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의 효력이 부정당하는 거죠. 그때는 뭐가 있겠습니까?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가 있겠죠. 이 판결서일 때도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간헐간청에 검인을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서일 때는 검인을 찍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검인을 찍을지 말지는 행정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입니다. 근데 판결서일 때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건 그러면 검인 여부를 누가 결정한 겁니까? 법원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 때 검인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행정부의 판단을 대신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권분립에 반하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판결서일지라도 검인을 찍어야 됩니다. 검인을 찍을지 말지는 행정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는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 요건 제가 다 써놨고요.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인계약서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면 검인계약서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겠죠? 맞죠?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죠? 의사표시. 민법에서 하셨죠? 네. 이 법률행위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인데요.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는데 의사표시 모습에 따라서 법률행위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을 때 단독행위, 맞죠?
두 번째, 의사표시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치가 됐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약. 계약이란 건 뭐냐면 요 계자가 엮일 계자예요. 엮일 계자. 그 다음에 약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이 약속은 의사표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엮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합동행위.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의사표시가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행위가 될 때 합동행위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중에서 뭐만? 계약일 때만. 이때 법인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행위 말고 또 뭐 있죠? 법률 규정이 있죠. 맞습니까? 법률 규정일 때는 법인계약서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않죠. 단독행위일 때는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합동행위일 때도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뭐일 때만 첨부한다고요? 계약일 때만 첨부한다는 뜻이에요. 법률 규정도 안 되고 단독행위도 안 되고 합동행위도 안 되고 계약일 때만. 그렇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법인계약서 첨부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달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변동이 되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만 되면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법인계약서 첨부하는 겁니다. 부동산일 때만 법인계약서를 첨부해요. 그러면 임목등기, 이 부동산 등기부는 두 가지가 있죠.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그렇죠. 그러면 임목등기, 법인등기, 선박등기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인계약서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법인계약서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당사자 1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법인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책을 보시면 거민신청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거민신청 절차 1번을 보시면 거민의 시기는 계약 후 등기신청 이전에 거민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 거민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거민은 계약 이후에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거민계약서는 등기신청 시 첨부하는 거죠. 따라서 언제까지는 받아내야 됩니까? 등기신청 이전까지는. 맞습니까? 그렇다면 계약 이전은 당연히 불가할 테고, 그렇죠. 등기신청 이후에도 불가할 겁니다. 그 단서문구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건물이 준공될 거 또는 보존 등기된 이후에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계약 이후 등기신청 이전에 받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반드시 건물이 완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준공될 필요는 없고 등기부가 있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 이후 등기신청 이전에만 거민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준공될 필요도 없고 보존 등기가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거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외워두셔야 되겠죠. 당사자 중 한 명이나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중개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개업자. 그렇죠. 3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거민 신청 시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이나,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 때도 있죠. 그때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내 거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본과 원본은 차이가 뭐냐면, 원본은 판결서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고 피고에게 줄 수는 없죠, 원본을. 그래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판결서를 좀 줘야 되는데,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원본을 복사한 다음에 법원에 정본이라는 사각형 직인을 딱 찍게 되면 이걸 정본이라고 불러요. 이건 원본과 같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원본은 법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정본을 주는 겁니다. 여하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 때도 반드시 거민을 찍어야 된다는 거. 아까 이유는 설명드렸죠. 거민은 행정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대단히 중요하죠. 거민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한다. 즉 서류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서류조사.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서류조사한다는 뜻인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심사라고 부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민을 받지 않는 경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게 불가능하겠죠. 네 가지 사실을 가지고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외워보죠. 이전부터 우리 외웠죠. 첫 번째 등기 원인이 뭐일 때? 계약일 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이걸 외우시면 출제가 됐을 때 골라내시면 돼요. 민법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인 경우 몇 번째 요건 탈락입니까? 네 번째 요건이 탈락이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일 때는 관공서 촉탁이죠. 등기 진정성은 확보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구태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계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선박, 임모, 공장, 재단 등의 등기. 이는 몇 번째 요건 탈락일까요? 세 번째, 부동산이 아니죠. 따라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 계약으로 인한 가등기. 가등기 몇 번째 요건 탈락일까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거민계약서 첨부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민계약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등기 신청할 때는 첨부해야 되겠죠. 네,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신청할 때는 첨부해야 될 겁니다. 매매계약 해제 증서. 이거는 몇 번째 요건 탈락일까요? 두 번째, 해제는 계약은 아니죠. 계약은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해제는 단독행위죠.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거민계약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 탈락인데요. 왼쪽에 3번을 보실까요? 3번을 보시면 신탁계약서 나와 있죠. 신탁계약서. 이거는 계약이죠. 계약 맞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명의신탁의 해지 약정서라고 돼 있죠. 이거는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네?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해제계약. 해제계약이 있죠. 거기 약정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약정은 계약과 같은 뜻이에요.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이니까 당연히 네, 거민계약서 첨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토지 수용의 경우 어떻습니까? 법률 규정이죠. 두 번째 요건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락 허가결정서, 경매죠. 경매, 공매, 상소, 취득시효 전부 다 뭡니까? 법률 규정이죠. 네,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죠. 네, 거민계약서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허가권자와 거민권자는 일치합니다. 허가권자와 거민권자는 일치해요. 똑같이 관할관청이에요. 일치하기 때문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거민 여부도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거민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 여부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났을 때는 별도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진정 명예회복 등기. 이건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거민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그걸 다 외워야 되느냐? 못 외워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신 다음에 대입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서 또는 토지거래 허가정보라고 부르는데 공법 시간에 공부하셨죠? 네. 언제 첨부합니까? 거래가 유상거래일 때. 두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이거나 또는 예약일 때. 요 예자는 미리 예자고요. 그리고 이 약은 계약이란 뜻인데 미리 체결한 계약이란 뜻이에요. 이 예약도 계약인데 계약의 일종인데 제가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쓴 이유는 보통 예약이 체결되면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가 예약을 별도로 쓴 거예요. 세 번째,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가등기를 포함시킨다고 했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때 뭘 첨부한다고요?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돼요. 요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래는 유상일 때. 두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이거나 이약일 때.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뭐도 포함된다고요? 가등기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는 뭘 첨부한다고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는데 요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시점이에요. 어떤 토지가? 이 토지가.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겠네요. 맞습니까? 이때 토지거래 허가 정보는 이 토지거래 허가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고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 기간 내에 등기 신청이 있을 때 이때만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이때만 민법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계약은 이때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은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 정보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도 허가구역이어야 되고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도 허가구역이어야 돼요. 그때만 첨부합니다. 그러면 계약은 이때 체결되었습니다. 등기 신청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이때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건 민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이때도 첨부할 필요 없고 이때만 첨부합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책을 보시면 2번을 보죠. 2번 88쪽의 2번을 보시면 허가구역이 지정된 후에 체결된 거래계약 또는 이약의 하나함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 체결일자가 지정 이전이고 등기 신청이 지정 이후라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네. 오른쪽을 보시면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면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네. 민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때도 표를 외우셔야 되는데 외울 수 없죠. 네. 이건 요 세 가지를 암기하신 다음에 대입해서 골라내셔야 돼요. 암기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외우고 가죠. 첫 번째, 거래는 유상일까? 두 번째, 등기원인은 계약이나 이약일까? 이약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무슨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까? 이때만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밑에 걸 암기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토지에 대한 무상의 증여계약, 지료의 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 이건 뭡니까?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지상권은, 민법상의 지상권은 원칙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이에요. 민법상의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입니다. 그래서 지료는 특약이 있을 때만 그때 지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2번,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신탁. 여기 명의신탁의 해지. 이거는 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뭐 탈락일까요? 네?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닌 해지는 단독행위라고 했죠. 해지는 민법에서 단독행위라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라서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요건 탈락입니다. 세 번째, 그 옆에 보시면 신탁. 신탁법상의 신탁계약.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뭐 탈락일까요? 네? 첫 번째 요건 탈락입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무상의 원칙입니다. 무상의 원칙이니까 첫 번째 요건 탈락이에요. 3번을 보시면 토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몇 번째 탈락일까요? 세 번째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허가서 첨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계약이 아닌 경우 두 번째 요건 탈락이겠네요. 상속 뭡니까?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죠. 계약이 아니죠. 두 번째 유증. 몇 번째 요건 탈락입니까? 유증. 유언을 통한 증여. 네? 유증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요건 탈락이죠. 그리고 첫 번째 요건도 탈락일 겁니다. 당연히 네, 토지가 어려워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명의회복. 몇 번째 요건 탈락일까요? 계약도 아니고 예약도 아니죠. 민법에서 하셨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몇 번째 요건 탈락입니까? 2번. 두 번째 요건 탈락이죠. 계약이나 예약일 때만 토지가 어려워서 첨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지분 포기. 몇 번째 요건 탈락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공유지분 포기. 공유지분은 소유권이죠. 소유권 포기. 뭡니까?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길거리 가다가 휴대폰 던져서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든가? 네. 이거 소유권 포기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래서 계약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면서 특정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 몇 번째 요건 탈락일까요? 이거 이혼해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해보세요. 네. 첫 번째 요건 탈락입니다. 유상이 아니죠. 뭐 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요건 탈락입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몇 번째 요건 탈락일까요? 1번. 그렇죠. 재산분할 계약. 이건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현물로 나눠 갖는 거예요. 유상이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등기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본등기. 가등기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본등기 신청할 때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지된 경우. 설명드렸죠? 이때만 토지거래 허가 정보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 인감증명을 보시기 전에 먼저 농지증도 좀 외워두시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공법 시간에 하셨죠? 언제 첨부합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써먹을 거예요. 문제풀이할 때. 첫 번째, 농지일 것.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 취득할 것. 세 번째, 새로이 취득할 것. 새로이. 네 번째, 취득할 것.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얘기합니다. 이때만 농지증을 첨부해요. 농지증을. 물론 요거를 이제 출제가 될 때는 민법 지식을 좀 빌려다 쓸 거예요. 민법 지식을. 그러면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증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사로 취득한 게 아니라면 농지증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87조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농지증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새로이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공유물 분할로서 취득할 때는 농지증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취득할 때, 즉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해요. 그러면 가등기 또는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수십 개가 넘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되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골라내실 겁니다. 나중에 문제집에서. 네,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인감증명을 보실 건데요. 이건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